렌더링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자, 에셋 에디터를 띄워볼까요? 자, 보시는 게 에셋 에디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누르시면 이렇게 렌더 세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렌더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전자 그림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인터랙티브 렌더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렌더입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일반 렌더예요. 여기도 지금 주전자가 두 개 나오죠. 인터랙티브 렌더, 렌더 인터랙티브, 인터랙티브 렌더, 그 다음에 렌더 두 가지가 나오죠. 인터랙티브 렌더, 인터랙티브 렌더는 실시간 렌더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인피니티 플랜을 놓고 그 다음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인터랙티브 렌더를 해봤습니다. 자, 렌더링이 끝났네요. 근데 렌더 퀄리티가 무척 떨어지죠? 렌더 퀄리티가 무척 떨어져요. 자, 얘는 이렇게 냅두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화면을 돌리니까 여기 어떻게 되나요? 같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실시간 렌더라서 그렇습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가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인터랙티브 렌더를 한번 해보시죠. 인터랙티브 렌더를 끝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요. 이 주전자 그림의 네모, 빨간색 네모 있죠. 얘가 렌더 스탑입니다. 얘를 눌러야 비로소 렌더링이 끝나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렌더 있죠? 일반 렌더를 누르더라도 얘를 눌러야 렌더링이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렌더링을 하다가도 얘를 누르면 렌더링이 종료돼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렌더를 하더라도 얘를 누르면 종료가 되고, 일반 렌더를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얘를 누르시면 렌더링이 종료가 됩니다. 자,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리전 렌더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영역만 렌더링 하는 거예요. 요게 리전 렌더입니다. 지금 보시면 내가 지정한 영역만 이렇게 렌더링 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리전 렌더까지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리전 렌더도 한번 해보시죠.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렌더 엔진에 대해서 CPU가 있고 CUDA가 있고 RTX가 있고, 여기 눌러보시면 나와요. 지포스로 하겠습니다. CPU하고 지포스로 하겠습니다. CPU로 하겠습니다. 그럼 렌더링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나 한번 보시죠. 자, 벌써 끝났네요. 자, 얘는 거의 비슷해요. 속도가. RTX도 속도는 거의, 이 상태에서는 속도가 거의 비슷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프로그레시브 끄고 그리고 렌더링 해보세요. 하나씩 렌더링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프로그레시브 렌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차적인 렌더입니다. 전체 씬을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조명 렌더링하고, 밝기 렌더링하고, 매핑 렌더링하고, 이렇게 전체 씬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렌더링해 나가는 건 프로그레시브라고 하고, 얘를 끄게 되면 요 오른쪽에 여기 버켓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버켓이라고 하는 요 항목이 이렇게 활성화돼요. 버켓 안에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누르면 버켓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조금 시간 걸리는 걸로. 렌더를 누르면
끄고 렌더링을 누르면 이렇게 자, 버켓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버켓들이 왔다 갔다 하죠? 좀 밝게 해볼까요? 이 버켓의 개수가 CPU의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의 CPU의 개수가 곧 버켓의 개수가 돼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프로그레시브 렌더보다 이 버켓 렌더가 조금 더 빨라요. 렌더링 하는 게. 그래서 다들 버켓 렌더를 씁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퀄리티가 렌더링된 품질의 정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리전을 걸고요. 영역을 걸고 제가 쭉 낮춰봤습니다. 로우 퀄리티로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상태가 렌더링이 끝난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미디엄 퀄리티고 여기가 로우 퀄리티입니다. 차이점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와 여기가? 여기가 노이즈가 더 많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사이즈를 좀 바꿔보죠. 제가 이렇게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인 다음에 이번엔 하이 플러스로 놓고 렌더링. 그러면 여기가 또 달라지게 돼요. 렌더링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렌더링 품질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긴 미디엄입니다. 중간 등급이에요. 여기가 중간 등급이고 여기가 로우 플러스입니다. 확실히 품질이 달라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하이 플러스입니다. 품질 자체가 훨씬 더 좋아졌죠. 렌더 품질인데 이거를 언제 하느냐? 평소에는 미디엄으로 놓고 하시면 돼요. 미디엄이나 로우 플러스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이나 하이 플러스로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고품질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길 보시면 누가 바뀌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노이즈 리밋이라고 하는 부분 보세요. 자, 어떤가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노이즈 리밋 바뀌는 거 보이시죠? 최대 0.005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미디움은 0.04예요. 그런데 하이 플러스가 0.005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미디움으로 놓고 여기를 0.01로 바꿔버려요. 0.01이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이에 속한 노이즈 리밋입니다. 미디움에 여기를 0.01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하고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가 있죠. 여기도 바뀌어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미니멈이 1에서 2로 올라가고 맥시멈이 쭉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제 앞으로 여기 서브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품질로 보시면 돼요. 품질이라는 단어로 보시면 되는데 대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한 영역 안에 픽셀을 여기 20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0개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정한 영역 안에 이렇게 픽셀을 2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면 똑같은 영역 안에 픽셀이 몇 개가 들어가요? 10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픽셀이 더 작고 세세하게 표현되는 거죠. 이거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모자이크 해보신 적 있죠? 정말 배신 맞은 게 그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모자이크를 하자 그래 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풀로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참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뜩뜩 해서 붙였는데 안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 종이의 크기가 달랐던 거죠. 근데 제 옆에 있던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색종이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찍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해? 그랬더니 우리 형이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나온대. 이제 뒤에 이제 이런 갤러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객게 걸리더라고요. 그 친구끼리. 그러니까 그 바로 그 색종이를 찢어서 붙인 거, 그게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화지 안에 20개, 그러니까 20장의 색종이로 모자이크한 거하고 100개로 모자이크 처리한 거하고 어느 게 훨씬 더 예쁘고 잘 나오던가요? 100개로 해야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2개에서 최대 100개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최소 2개에서 최소 100개. 근데 미디움으로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소 1개에서 최대 20개. 이걸 로우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 1개에서 최대 8개로 되는 거죠. 확실히 큰 폭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품질로 바꿔서 들으시면 돼요. 품질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뜻이구나. 내가 조금 퀄리티를 올리려면, 품질을 올리려면 얘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를 퀄리티를 0.01로 바꾸고 여기가 원래 2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로 올려버리면 퀄리티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미디움이지만 내가 부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또 있어요. 어디가 또 바뀌냐면, 자, 여기서는 안 바뀔 거고, 어디가 바뀌냐면, 여기가 바뀌어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여기가 바뀌어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숫자가? 여기 서브 디바이스하고 레이 트레이싱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게 이리디언스 맵을 써요. 이리디언스 맵을 쓰는데 얘가 렌더링이 조금 더 빨라서 씁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렌더링 품질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렌더링 품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디움으로 쓰되 일부만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일부만 내가 몇 개 바꿔서 쓰다가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하이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이나 베리 하이로 바꿔놓고 그리고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렌더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사진처럼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미디움으로 한번 해보고 로우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이 플러스로 한번 해보고 각각 3번을 렌더링 해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렌더링을 하시는데 영역을 지정해 놓고 렌더링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놓고 이런 식으로 얘 하고 옆에다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하세월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디노이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노이저, 노이즈를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 보면 지글지글한 거 보이시나요? 요 끝에 가면 여기는 지금 아까 하이로 놨으니까 여기에 노이즈가 좀 없고 여기는 노이즈 잔뜩 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맞아요. 이 디노이저가 그런 겁니다. 디노이저를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미디움으로 놓고 렌더링을 하더라도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해 줍니다. 비교해 보세요. 노이즈가 여기 싹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디노이즈를 체크해 놓으시면 이렇게 노이즈가 사라져서 깨끗한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그 다음에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메라. 이제 드디어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말고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가 또 있습니다. 얘를 쓰셔야 돼요. 여기 익스포저 밸류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피사체의 심도를 구하고 밝기를 구하는 거 요거 보통 전통 방식인 얘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익스포저 밸류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익스포저 밸류를 써요. EV 값이라 그래서 요즘 이걸 많이 써요. 이 EV 값이 기억이 갑자기 높아지면 EV 값이 커지면 밝아져요. EV 값이 낮아지면 어두워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EV 값만 가지고 조절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정확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익스포저 밸류를 가지고 조절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토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걸 딱 눌러놓으면 이게 적당히 밝기가 딱 맞춰져요. 이렇게요. 적당히 밝기가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적당히 값이 밝기가 알아서 딱 맞춰져요. 그래서 작업하기 많이 쉬워집니다. 네,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카메라의 유형이 스탠다드가 있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고 VR 큐브맵 카메라가 있습니다. VR이 버추얼 리얼리티죠.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진을 구슬 모양으로 찍는 거죠. 스피어컬 구 모양으로 찍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큐브맵, 그러니까 육면체죠. 육면체로 찍어서 입체 영상을, 그러니까 가상현실 공간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스테레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테레오가 옛날에 입체 영상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경 이렇게 쓰고서 보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떤 안경이 있었냐면 빨간색, 파란색 안경 쓰고 보는 입체 영상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색상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 그거 말고 편광, 말 그대로 그 주사선을 간섭해가지고 그 편광경을 쓰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스테레오 입체 영상인데, 요즘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박물관 있죠. 박물관에 가면 이런 거 영상을 종종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게 어디지? 청양에 가면 그 스타천문대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 예전에 1박 2일 그 강호동 나올 때 시즌 1 때 거기 촬영했던 촬영지인데 거기서 봤어요. 거기서 그 입체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럴 때 아니면 쓸 필요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익스포저를 끄면 아니구나. 자, 익스포저란다. 오토매틱을 끄면 얘네들이 이렇게 활성화돼요. 이건 완전 수동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유리한 겁니다. 이건 이제 수동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제 수동 카메라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돼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수동 카메라 교육을 별도로 했었어요. 예전에 그 필름 카메라 시절에 수동 카메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속 내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 사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그리고 인화해서 결과 보고, 거기까지 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DSLR이 나오면서 별로 의미가 없어졌죠. 먼저 여기 ISO, 필름 센시티브, ISO 값이 나옵니다. 요거 뭐냐면 필름의 감도입니다. 필름의 감도라고 합니다. ISO 값, 아사 값이라고 읽기도 하고 ISO 값이라고 읽기도 해요. 요 필름의 감도 값이라고 합니다. 필름에는 빛에 반응하는 감각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이렇게 발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입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빛의 입자가 100개가, 그러니까 필름에서 100개의 입자가 반응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가 왔는데 200개의 입자가 반응하는 거하고, 누가 더 예민할까요? 200개가 훨씬 더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민해지는 거죠. 200 그러면 아까 100보다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일단 100으로 전체 렌더링을 하고, 이게 100일 때 렌더링이에요. 100일 때 값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ISO 100 값이에요. 제가 여기 ISO 400으로 올렸습니다. 굉장히 밝은 거예요. 자, 그리고 리전 렌더를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제가 리전 렌더로 렌더링을 해보죠. 이 부분만 렌더. 그러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주변에 비해서 많이 밝아진 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어퍼처에서 F 넘버 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리개 값입니다.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를 열고 닫고, 조리개를 열고 닫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숫자를 좀 적어 드릴까요? 조리개를 1 있고 1.2가 있습니다. 1이면 조리개를 다 개방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1.2는 조리개를 아주 조금 덜 개방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리개를 닫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서 배수로 갑니다. 2, 2.4, 그 다음 4, 그 다음에 2.5니까 10으로 가겠네요. 그 다음에 8이 있고, 아니구나. 10이 아니죠. 2.5, 2.55. 그 다음에 8, 10, 16, 20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32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여기까지 사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에 대략 중간인 8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를 열면 밝아지고 닫으면 어두워지고. 이해되셨나요?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조리개를 닫는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작아지면 조리개를 연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8이니까 제가 아까 2.4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가 옆에서 렌더링을 하죠. 값은 똑같아요. 자, 이번에 100입니다. ISO 값은 100이에요. ISO 값은 100인데 뭐만 바꾼 거예요? 조리개 값만 여는 겁니다. 자, 렌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요. 이번엔 32로 바꿨습니다. 자, 32는 너무 어둡겠구나. 자, 아이고. 32는 너무 어두우니까 16.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주변하고 비교하면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리개를 열고 닫고 한번 해보시죠. 근데 조리개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해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DSLR을 사용하다 보면 조리개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사체의 심도를 건들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조리개의 역할입니다. 조리개를 열면 피사체의 심도가 얕아지고, 맞나? 조리개를 닫으면 피사체의 심도가 깊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말이 어려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보는 게 제일 빨라요. 피사체의 심도 여기 있다. 네, 맞네요. 보통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자, 여기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조리개를 거꾸로 얘기했네요. 아닌가? 맞네. 거꾸로 얘기했네요. 조리개를 열면 피사체의 심도가 얕아지고, 조리개를 닫으면 피사체의 심도가 깊어지고. 이해되시나요? 심도가 무슨 뜻일까요? 심도, 깊을 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제 손 있죠. 얘가 피사체예요. 얘를 주변에 배경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피사체는 여기 있지만 이 주변의 배경 이만큼이 심도예요. 그러니까 심도가 얕다는 얘기는 이렇게 요만큼만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도가 깊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심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꽃에 맞춰져 있죠. 꽃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 배경이 다 흐려져 있죠. 우린 이런 걸 아웃 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아웃 포커싱 효과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조리개를 다 열어야 돼요. 조리개를 열면 어떤 효과가 들어가요? 빛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 조리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서 이해하기 편해요. 빛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굉장히 밝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거꾸로 뭘 해야 돼요? 필름의 감도를 낮춰주든가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주든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피사체 심도가 더 깊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심도가 얕다. 깊을 심자. 그러니까 피사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깊이감이 얕다. 그 다음에 이쪽은 피사체 심도가 깊다. 근데 아쉽게도 브이레이에서는 이 효과가 안 나와요. 이 효과가 안 나와요. 아쉽게도. 실제 필름 카메라에서는 이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말고 DSLR 카메라 있죠? DSLR 카메라에서 이게 나오고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중에 그 프로 버전 있죠? 카메라 중에 프로 버전이 이게 나와요. 그 아이폰은 잘 모르겠고 갤럭시 프로 버전에서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 갤럭시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취미가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 찍느라고 이제 이런 거를 해요. 심도를 일부러 이렇게 얕게 해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러면 예쁜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거꾸로 해야겠네요. 조리개를 열면 심도가 얕아지고 조리개를 닫으면 심도가 깊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그래놓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S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300분의 1초란 뜻입니다. 셔터를 300분의 1초 동안 열었다 닫는다 이런 뜻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열었다 빨리 닫아두면 그만큼 빛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어둡게 나와요. 반대로 이 셔터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초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초 동안 천천히 열렸다 천천히 닫히겠죠. 그만큼 빛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자, 보세요. 똑같은 거지만 제가 여기다가 렌더링을 해보죠. 요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제가 100분의 1초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기본 값이에요. 100에 8에 뭐만 바꾼 거예요? 셔터 스피드만 바꾼 겁니다. 100분의 1초로 바꾸고 렌더. 그러면 빛이 많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조금 더 밝아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요. 300분의 1초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초 빼고 1000분의 1초로 바꿨습니다. 1000분의 1초니까 어떻게 되나요? 더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300분의 1초,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때 이런 거예요. 움직이는 피사체, 예를 들어서 자동차, 혹은 뭐 자전거, 비행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찍지 않으면 이렇게 잔상이 남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1000분의 1초 혹은 2000분의 1초, 3000분의 1초까지 올립니다. 셔터 스피드를 찰나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찍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여기 경주형 레이싱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잔상이 안 남아요.
3000분의 1초 찍으면 찰칵찰칵 이렇게 찍히잖아요. 잔상이 안 남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300분의 1초로 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잔상이 이렇게 쭉 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잔상이 안 남아요. 그럼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어떻게 돼요? 잔상이 남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밤중에 여러분들 사진 찍어 보셨나요? 한밤중에 그 자동차 지나가는 사진? 최근에 한번 찍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거죠. 조명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조명은 적당히 넣어 놓으시면 돼요. 조명을 밝기를 조절할 생각, 인텐시티 값을 조절할 생각 하지 마시고, 누굴 조절하면 돼요? 바로 여기 있는 카메라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퀄리티에 맞는 그런 사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어둡구나. 그러면 ISO 값을 200으로 올리고 조리개는 열고 셔터 스피드는 300이었으니까 한 150으로 더 여는 거죠. 그리고 렌더링. 우와, 너무 밝다. 자, 끄고.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많이 밝아진단 말이죠. 이렇게. 대낮처럼 밝아지니까 여기서 다시 ISO 값만 조절해 보는 거죠. 그러면 밝기가 이렇게 쉽게 조절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렌더링 할 때 밝기를 조절하는 요령은 조명의 인텐시티 값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카메라 값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면 여기 조절자가 있습니다.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여기에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이걸 켜주셔야지 좋아요. 저는 이걸 일부러 켜놓습니다. 앰비언트가 뭐냐면 음영이란 뜻입니다. 음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동차나 혹은 TV나 이런 모니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존재합니다. 음영이에요, 음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빛 있죠. 달빛은 어떻게 나오는 게 달빛인가요? 태양빛에 반사돼서 지구에 들어오는 게 달빛이죠. 그 정도의 밝기가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한 시골길을 갈 때 아주 어슴푸레하게 윤곽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깜깜하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달빛에 비춰서 대략적으로 윤곽이 싹 보입니다. 그 정도가 앰비언트예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면 그 정도의 조명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어클루전이라는 얘기는 폐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즉 음영의 깊이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반지름 있고 그 다음 어마운트 값이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자 여기다가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지금 책장이잖아요. 그런데 경계가 또렷하지 않아요. 이거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체크해 놓고 렌더링을 하면 여기에 그림자가 맺힙니다. 이렇게요. 그림자가 맺힌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윤곽이 딱 드러나요. 어떤가요? 요 위에 부분하고 요 아래 부분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렌더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달라졌나? 처음에 여러분들이 렌더링한 건 윤곽이 대략, 그러니까 경계가 또렷하지 않아서 약간 흐리멍텅하다 그러나
경계가 흐리멍텅해 보일 겁니다. 근데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놓으면 그러니까 윤곽에 대한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윤곽이 조금 더 잘 보여요. 한번 보시죠. 자, 어떤가요? 조금 더 또렷해졌죠? 이런 부분들, 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경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의자의 소파에 대한 부분들, 어떤가요? 훨씬 더 경계가 또렷해지면서 윤곽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조금씩 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리개 값을 가지고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얘는 그 기능까지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뎁스 오브 필드가 바로 피사체의 심도입니다. 이게 피사체의 심도예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끄고 자, 서클 반지름 100mm 푸시 앰플 24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00mm 아니지 10,000mm 나누기 10개 복사 5000mm 5000에 만이죠. 그 사이에 10개를 넣고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심도가 어떻게 잡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렌더링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 뎁스 오브 필드를 체크하고 열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포커스가 있고 포커스 소스가 있고 그 다음 디스턴스가 나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포커스 소스 오른편에 보면 여기 아이콘 나와 있죠. 이 아이콘을 통해서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누른 다음 어디에 포커싱이 들어갈 것인가. 네, 전 여기다가 포커싱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면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거리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 하나 맞춰 보시죠. 자,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처음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어떤 값을 수정해야 되냐면 여기 디포커스 값을 제가 최대한대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렌더링. 그러면 디포커싱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면서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면서 여기 이렇게 포커싱 효과가 들어갑니다. 이 디포커스 값이 바로 피사체의 심도 값이에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심도가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0.8 정도는 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커스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 0.8 정도는 돼야 포커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0.8이 되어야 포커싱 효과가 이렇게 확실히 들어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렌더 아웃풋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렌더링해서 이렇게 렌더링된 결과물을 저장할 때는 여기 디스켓 그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얘를 누르면 저장이 돼요. 지금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건 여유가 있을 때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 렌더링을 하면 컴퓨터 메모리가 이제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시키는 겁니다. 여기다 시키는 거예요. 렌더 아웃풋에다가 여기 특히 여기 세이브 이미지 있죠. 자, 선택하고 누르면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 내가 미리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다가 저장 그러면 이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저장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떠요. 이게 세이브 이미지의 개념입니다. 렌더링하고 자동으로 저장하고.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세이브 프레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켜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회색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렌더링 되지 않는 영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4:3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회색 영역 나오는 거 보이시죠? 회색 영역 나오죠? 렌더링 했을 때 여기 안 나옵니다. 렌더링 했을 때 요 안쪽에 있는 영역만 나오는 것. 요걸 세이브 프레임이라고 해요. 내가 이걸 보고서 작업하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세이브 프레임이 켜져 있을 때 익스포트에 2D 그래픽으로 내보내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오늘 날짜. 자, 그리고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있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세이프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세이프 프레임이 켜져 있을 때 이게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세이프 프레임을 꺼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익스포트. 자, 덮어쓰기를 해보죠. 이거 아닌데? 요거다. 응? 자, 어떤가요? 여기 세이프 프레임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스포트해서 이렇게 저장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위드 하이트라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렌더링 했을 때 이미지 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아스펙트 레이소, 즉 가로 세로 비율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16:9로 놓으면 이 가로 세로 비율이 16:9 비율로 자동으로 맞춰지고, 예를 들어서 5:4 비율로 놓으면 자동으로 5:4 비율이 되고, 매치 뷰포트 그러면 화면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이렇게 렌더링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4에다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A4가 297에 210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0을 하나씩 더 붙여주세요. 그러면 얘가 렌더링 해상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포토샵을 띄워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렌더링 해상도를, 출력 해상도를 300dpi에 맞추라고 해요. 300ppi 또는 dpi라고 합니다. dpi는 프린터 쪽이고 ppi는 모니터 쪽입니다.
pixel, 픽셀 per 인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per가 나누기란 뜻이에요. 이렇게 나누기란 뜻입니다. 도트 per 인치 이렇게 됩니다.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도트를 찍을 것인가, 몇 개의 인치를 찍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300ppi 정도를 우리가 출력 해상도로 놓습니다. 이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최고 해상도가 300dpi입니다. 자, 보세요. 포토샵을 실행했습니다. New, 여기에 프린트에 A4, 여기 보이시죠? 210mm에 297mm. 해상도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300ppi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냐면 이렇게 됩니다. 픽셀을 넣으면 3500에 2480 요 정도 해상도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확한 해상도예요. 3580에 2480 이게 이제 정확한 해상도인데 이걸 외울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외우고 다니면 좋아요. 근데 외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는 게 옛날 방식이에요. 저처럼 올드 유저들은 이렇게 씁니다. 얘가 대략 한 280 픽셀 정도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니네. 얘를 인치가 아니고 픽셀 퍼 인치인데 안 바뀌네. 이걸 눌러야 되는데 픽셀이 안 들어가네요. 리샘플이 안 되네.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대략 한 280 픽셀 정도 돼요. 얘가 280 그 정도 어디 나와요. 280 ppi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한 20에서 30 픽셀 ppi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출력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출력하려면 이 정도의 크기로는 렌더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지금 제가 가로를 2970으로 놨죠. 세로는 16:9 비율로 인해서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렌더링. 그래야 이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 여러분들 렌더링에 출력했을 때 올바른 사이즈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5%로 보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이거 100%로 보면 이게 100%예요. 굉장히 큰 화면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자동 저장 들어갔네요. 이게 지금 자동 저장 들어간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 지금 오토 세이브 걸려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 저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자동 저장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아래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있네요. 백그라운드 배경입니다. 얘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하늘이죠. 하늘 배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내가 임의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요거는 재질에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리가 있고 스카이 모델이 있고 이건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GI 값입니다. GI 값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프라이머리 레이에서 오브젝트에 반사돼서 튕겨나가는 거. 이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되게 어두운데 여기에 이 GI 값을 올려버리면 빛이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 번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매트리얼 오버리드는 재질을 하나로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닥 부분 있죠. 바닥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매트리얼 오버리드를 해버리면 내가 지정한 재질로 렌더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요. 모든 오브젝트를 내가 지정한 재질로 렌더링하기. 이게 매트리얼 오버리드입니다.